어,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 강의 시작할 텐데요. 이제 3, 4월 강의, 심화 이론 강의 오늘 개강 첫날입니다. 첫날이라서 이제 또 이전에 이어서 공부해 오셨던 선생님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월요일이지만 또 이제 강의를 새롭게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올해 공부의 보통 시작 지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쉬셨다가 또는 개인 공부하시다가 3월 달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전에 시험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공부 자체를 조금 시험 대비해서 열심히 하셨던 쌤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그 해에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보통 이전에도 우리가 보통 3월 달에 항상 뭔가를 시작하죠. 학교 관련된 경험에서는 개강이기도 하고 개학이기도 하고 그런 시점이라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올해 공부 정말 멋지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멋진 시작을 하는 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낮 되면 많이 따뜻할 것 같다고 하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환절기 건강관리 조심하시면서 열심히 힘내서 잘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금 만난 지가 근 3년째인데요. 3년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쌤들 표정이 진짜, 쌤들도 제 표정이 안 보이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표정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쌤들 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괜찮으신지, 힘드신지, 즐거우신지. 뭐 즐거울 일은 없죠, 학원에 나와서. 그렇진 않지만 다들 좀 첫날이라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열심히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 좀 확인을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강이고 첫 시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 한 번 더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진도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약간은 그런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좀 있을 거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진도에 맞춰서 또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으신 자료부터 확인을 할게요. 지금 직강 직영상 기준으로는 구조도 자료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1, 2월 달에는 매 챕터 시작을 할 때 각 챕터별로 구조도를 그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3, 4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3, 4월 달 강의의 그 성격은 이전에 가볍게라도 이론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근데 그 기준 자체를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르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3, 4월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 이론을 마스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시험을 보죠. 그죠? 그 정도 마스터가 되면. 근데 그런 시점은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은 가볍게라도 어떻게라도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3, 4월 강의 듣는 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완전히 처음은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강의 중에 보지는 않을 거고, 1, 2월 달에 나갔던 자료라 크게 다르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쌤들은 그거 보셔도 무리는 없고, 개인적으로 그 챕터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확인하고 구조와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에 이거는 직강, 직영상 라이브, 그리고 인강하고 라이브 쪽에는 요거를 그대로 드리기가 어려워서 파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출력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공통으로 구조와 특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구조와 특강이 들어가 있어서 1, 2월 강의를 만약에 안 들으셨거나, 그래서 올해 공부 시작인데 좀 전반적인 사항들을 구조화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구조와 특강 부분들 인강으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같이 병행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연간계획서라고 해서 강의 안내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확인할 거예요.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할 자료고요. 그리고 자료가 3, 4월 강의가 자료가 많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초반에 안 그래도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쌤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조금 두꺼운 자료로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게 우리가
필요시, 필요한 챕터 마무리를 할 때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1, 2월 기본 이론에서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3, 4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쌤들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시험 스타일 자체가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학교 현장과 관련되는 사항들, 조금 시의적인 부분들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미 있는 사항들은 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챕터 마무리하는 시점에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보고 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현장 연계, 현장과 우리가 공부했었던 이론들이 학교 현장과 그리고 교사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 자료로 3, 4월 오픈형 답안 서술 1주차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요건 저희가 1, 2월 달에도 부분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짧은 글쓰기라고 해서 주요 챕터, 맨날 강조하는 과정, 교수이론, 뭐 심리, 평가, 행정 요 영역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인출하는 짧은 글쓰기 연습을 1, 2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3, 4월 달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인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 시험 경향에도 그렇듯이 활용을 해서 의의가 뭐야? 그럼 교사는 뭘 했으면 좋겠어? 관련되는 교수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짧은 글쓰기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이해 파트와 관련된 사항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글쓰기 주제가 3개,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되는 참고하실 수 있는 예시 서술 사례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익히 암기 키워드 자료가 나갔습니다. 자료가 많긴 많네요. 많아 보이는데 다 보조 자료로 활용하시는 용도들이에요. 그래서 요 익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1, 2월 달에 여기 빈칸 자료를 드렸어요. 앞에 제목은 있었는데 내용이 없었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걸 채웠어요. 채워서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암기의 미니멈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암기했으면 좋겠어. 그 암기의 최소 양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 정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로 정리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요 자료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여기에다가 필요사항들 덧붙여서 추가하셔서 정리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익히 암기 자료 나갔고요. 그리고 활용 문제라고 해서 문제 자료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수업 중간에 확인을 하는 자료예요. 수업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자료라서 지금 활용 문제에 우리가 교육의 이해 파트 공부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좀 활용이나 적용성이 있는 문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뒤에는 거기에 대한 해설 자료, 풀이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한 단락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챕터별로 주요 사항들, 전부 다는 아닌데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단락, 한 문단으로 줄글로 정리된 자료를 추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서술형 시험이고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들 키워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걸 문장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라고 단락으로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수업에 따로 하진 않습니다. 수업에서 따로 하진 않지만 복습하실 때 공부했던 사항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글로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업 중간에 활용을 하는 자료는 활용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는 그때그때 진도 맞춰서 필요한 사항들 같이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활용형 참고 자료라고 해서 요 부분도 챕터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냥 드리고 읽으세요 하진 않을 거고 관련되는 사항들 가볍게라도 짚고 넘어갈 거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요 익히 암기 자료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다루지 않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3, 4월 달부터는 좀 더 1, 2월 달과 1, 2월 달에는 왜 제가 키워드 암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3, 4월 달 되게 되면 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암기, 그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암기를 좀 찍어서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글쓰기는 약간 숙제 같은 거예요. 숙제 같은 거고 스터디 활동하실 때도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괜찮은 자료라서 개인 공부 자료다. 이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익히랑 짧은 글쓰기 자료는 개인 공부 자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료 설명은 드렸어요. 자료 설명은 드렸고 너무 많다고 느끼실까봐 자료 설명은 일단은 먼저 드렸고 이제 오늘 수업 3, 4월 강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들 같이 확인하면서 또 전체적인 사항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받으신 자료 연간 계획서 있는 부분 이 자료 같이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3, 4월 강의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릴게요. 3, 4월 강의는 심화 이론 강의입니다. 심화 이론 강의라서 1, 2월 강의가 교육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교육학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소개하는 강의가 1, 2월 강의였다.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설명이나 사례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심화 이론 강의로 전체 이론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는 하는데 약간 힘 조절을 해요. 힘 조절을 해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들은 설명을 좀 빠르게 가볍게 하고 넘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2월, 3, 4월 강의의 가장 큰 차이는 힘 조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 2월은 전반적으로 쭉, 그러나 물론 중요한 사항들 강조해드리긴 했지만 3, 4월에서는 좀 더 중요 영역 중심으로, 중요 사항 중심으로 꼼꼼하게 보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까도 뭐 많이 나왔지만 시험 경향이나 방향 자체가 현장과의 연계, 활용, 적용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건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작년 시험을 보시고 나셔서 완전히 열린 문제다, 완전히 오픈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러진 않거든요. 보시면 조금 열려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행정 파트에서 일부 항목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교육 과정이나 교수 이론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출제되는 항목들을 보면 이론에 기반을 합니다. 이론에 기반을 하고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특정한 학교 상황이나 특정 문제 조건에 맞춰서 활용을 하는 성격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정말 연결을 할 수 있는 앵커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연계를 할 수 있는 그 연결 지점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3, 4월 강의부터 이거 이전에 없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예전에는 작년에는 제가 3, 4월 강의할 때 챕터 끝날 때 그냥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 영역의 내용들은 이런 사항들 이런 학교 현장의 문제들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 정리를 그냥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드러나게 쌤들이 확인하시기 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 연계 가능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활용 적용. 그러니까 약간은 느낌 자체가 우리가 이론을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두 번째 3, 4월 강의가 되면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 이론과 현장을 이제 연결 짓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실 때도 1, 2월 달에도 그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마인드셋 자체를 우리는 학생 입장이 아니라 교사 입장으로 학교 현장을 항상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3, 4월 달에 되면 좀 더 내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이론도 보고 이론을 공부하실 때도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진짜 교사 입장에서 이 이론을 공부하면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봐야 할까 이런 데다가 신경 쓰시면서 보실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번입니다. 똑같이 2번이라서 모의고사 보는 시점이 약간 바뀌긴 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첫 주 화요일 날 바로 봤거든요. 내일 봤다는 얘기예요. 내일. 근데 지금 1, 2월 달 진행을 해보니까 첫 주차보다는 2주차에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모의고사는 각각 한 번씩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 자료, 그다음에 뭐 늘 해왔던 거지만 저희는 강의마다 형성평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면 내일 바로 형성평가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 2월 달 강의랑 비교를 해서 보자면 형성평가가 좀 더 깊을 거예요. 좀 더 깊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1, 2월 달, 3, 4월 달 공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씩 깊어질 거예요.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번 보고 첨삭 2번인데 한 번은 개별 첨삭, 한 번은 현장 첨삭 늘 했던 것처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직강 같은 경우에는 직강 직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짜드려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도 스터디 자료 신청서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 직강 직영상 쌤들만 해당하는 사항들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서 짜드리긴 할 텐데 원하시는 경우 나 스터디 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를 짜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일정 정해지면 이것도 직강, 직영상 관련해서 상담은 아마 라이브까지도 가능했던 것 같은데 1월 달엔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 신청 일자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그때 되면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좀 더 세부적인 이론 확인, 현장과의 연계, 연습을 서서히 시작한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도 필요할 때는 활용, 적용 가능한 문제들을 풀게 될 것이다. 조금씩 풀기. 그러니까 약간 넘어가는 이론에서 문제풀이로 약간 넘어가면서 이론을 심화해서 확인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심화 이론 강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다음에 4월 19일 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받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일정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첨삭, 현장 첨삭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늘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분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개별 첨삭, 제출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시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강직영상 나오신 쌤들은 그냥 내시면 되니까 다 걷어갈 거거든요. 걷어갈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모의고사 4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현장 첨삭입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아서 이거는 현장에서 풀고 풀이를 할 때 답안 쓰시고 나서 풀이를 하면서 같이 첨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쌤들이 스스로 자가 채점하셔도 되고 그 사이에 친한 사람이 생긴다면 답안지 바꿔서 채점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남의 답안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강제로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자 앞뒤 사람 답안지 바꾸세요. 근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다들 괜히 남의 답안지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 거 보통 많이 채점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다 같이 얘기를 할 거니까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직강, 직영상, 라이브, 인강 모두 다 똑같이 요 두 가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개별 첨삭용 모의고사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출하는 기간이 있고 인강 들으시면 첨삭 게시판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첨삭 게시판에다가 제출하시면 그 일정에 따라서 모든 과정 절차들이 진행이 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일정 지키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쌤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메일로 받을 거거든요. 그 사항은 다음 주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첨삭 진행 사항들. 그렇게 있습니다. 재밌겠죠? 혼자 재밌어요.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아까 잠깐 보시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 교재는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올해판 교육학 교재 1, 2월 달에 썼던 것과 동일한 교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상하 쓰게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글쓰기 A to G라고 해서 여기 책에 붙어있는 한 권 더 얇은 별책 자료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한 번 더 볼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긴 할 거고 기본적으로는 교재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상하권 모두 다 확인을 하게 될 거고 작년 교재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작년 교재는 올해 저희 카페에 추록 올려드렸습니다. 추록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추록 부분 확인하셔서 작년 교재까지 2022학년도 대비로 나와 있던 2021년도 출간된 자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거고 부교재,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자료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면 매 강의 형성평가는 자료가 계속 나갈 거예요. 계속 나가고
형성평가는 풀이 자료가 없습니다. 풀이 자료. 따로 답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따로 답 안 드립니다. 수업 중에 전부 다 확인하는 부분들이고 형성평가 풀이도 다 강의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강의 별로 길지 않죠. 형성평가 풀이 같은 경우에 듣고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익히 암기 자료는 챕터별로 나갑니다. 계속 나가게 되고 진도에 맞춰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활용 중심 짧은 글쓰기 자료 역시 큰 챕터 중심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거의 매주는 반드시 나가고 매주,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자체가 월화에서 총 8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에 한 번은 반드시 나갈 거고 진도가 좀 많이 나가는 주, 여러 챕터가 한 번에 나가는 주에는 2번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연습 문제, 그다음에 챕터별 한 단락 정리 자료 아까 보셨었죠. 중간중간에 확인하게 되는 활용 문제와 챕터별 단락 써져 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는 거하고 현장 활용 참고 자료 이거는 챕터 끝날 때. 근데 제가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교육사 부분 있잖아요. 한국 교육사랑 서양 교육사 부분은 사실 연계해서 정리할 부분들이 크게 있지는 않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하게 될 부분들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거의 있을 거예요. 매번 거의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와 그다음에 풀이 자료 다 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번씩 풀이 자료를 안 주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안 드렸다고 하시는 경우 있어요. 드렸어요. 다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활용 관련해서 우리 짧은 글쓰기, 활용형 짧은 글쓰기 있었죠. 이번 주에도 미리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오픈형 답안 서술 연습 1주차 해서 답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쓰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문제예요. 요 3, 4월 오픈형 답안 서술 연습 1주차에서 나가 있는 부분들.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필요시 제가 수업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긴 할 겁니다. 확인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쌤들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시거나 스터디에서 따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첫 번째 문제 사례를 보시면 주제 사례를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 개념을 설명하고 현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세요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쓰셔야겠죠. 당연하지만. 그래서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피터스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수업에서 다 다루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복습을 다 하신 후에 쓰시는 거예요. 복습을 다 하신 후에. 그래서 보시면 일주일에 한두 개씩 꾸준히 쓰자. 한두 개입니다. 저는 한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드린 모든 주제를 다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다 쓰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근데 다 쓰시는 분들은 어떤 그 경향이 있느냐 하면 중간에 한두 개라도 못 쓰게 되면 그 되게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의 짐으로 생각하셔서 앞에 빠진 게 있는데 나 그거 다 쓰고 다음으로 넘어갈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험 공부는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합니다.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하고 뒤에 머물러서 다 하고 넘어갈 거야. 완벽하게 다 하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밀리고 잠깐 멈칫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쓰셔도 돼요. 제가 오늘 3개 드렸는데 주제를 3개 드렸는데 다 안 쓰고 한 개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 좀 여력이 있어. 첫 주니까 사실 첫 주는 여력이 있죠. 좀 있죠. 기간 자체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쓸 거야. 다 쓸 거야. 괜찮은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두 개라도 중요한 건 꾸준히 쓰시는 거. 꾸준히. 일주일에 한 개라도 꾸준히 쓰시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복습을 다 하고 나서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제가 드렸을 때 칸이 좀 많죠. 칸이 한 9칸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를 다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실 때도 되게 질문 많이 나오고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쓸 내용이 많지 않아요. 썼더니 한 3줄, 4줄밖에 안 되는데 문제냐?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칸을 많이 드린 거고 절대 다 채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다 채우실 수도 있긴 한데 채우시면 조금 길긴 해요. 너무 많이 쓰신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근데 분량에 대한 부담 없이 일단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한번 써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 시험에서 한 단락 쓰는 연습을 활용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요걸 쓰는 시간 자체를 오래 잡을 수 없어요. 별로 오래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도 한 단락 쓰는 시간은 6분에서 8분 정도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쓰실 때도 실제로 양이 실제로 그거보다 좀 더 작기 때문에 물어보는 덩어리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6분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요거 쓰는 연습 자체를. 그래서 약간 시간을 정해놓고 6분 내에 다 써보자. 어떻게든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써보시는 거. 근데 왜 20분 내에 완성을 하라고 얘기를 할까? 쓰고 다시 확인해서 고칠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내가 놓친 부분들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 다 더해서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문제를 보고 한번 써보는 시간 한 6분 정도에 써보고 잘 써졌네? 그러면 확인해서 체크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택도 없이 잘 못 썼다든지 생각이 안 났다든지 쓰기 힘들었다든지 그럼 다시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네 이런 내용들이 빠졌네 체크 하신 다음에 다시 보고 다시 한번 써보시는 시간까지 다 더해서 완벽하게 확인하는 시간까지 다 더하면 20분까지 쓸 수 있다. 한 글을 쓰는데 20분까지 쓸 수 있다. 빨리 잘 써지면 10분 안에 끝나겠죠. 6, 7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보고 쓰시는 건 별로예요. 보고 쓰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보고 쓰시는 거. 저희 모의고사 볼 때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따로 주제를 미리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고 쓰는 거는 그때만 잠깐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뒤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미리 공부해서 억지로라도 인출해서 말이 되게끔 글을 쓰시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건 자기 게 돼요. 진짜 자기 게 돼서 꼭 미리 공부하고 안 보고 쓰는 건 정말 좋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바로 옆에 보면서 체크해서 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쓰기 하실 때 포인트는 멋지게 쓰는 거 아닙니다. 내용 전달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이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게 쓰자. 내용 전달에 포커싱이 돼서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쓰시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혼자 쓰셔도 되고요. 혼자 스스로 피드백 하셔도 완전히 괜찮고요. 만약에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걸 약간 써와서 같이 현장에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써오게 하면 약간 강제하는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짧은 글 쓰기가 개인적으로 하면 진짜 하기가 싫거든요. 하기가 싫기 때문에 강제하게 해서 써와서 써온 답들을 돌려서 서로 읽으면서 피드백 주는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막 뭘 많이 해야 피드백이 아니에요. 누가 읽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약간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조에서는 스터디를 해서 짧은 글쓰기 피드백을 하는데 피드백을 너무 안 준다 나한테. 자랑이에요. 내가 잘 썼다는 거예요. 피드백 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내가 또 피드백을 줄 때도 그냥 괜찮은데 줄 게 없는데 그래도 뭔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별로 줄 거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은 거니까 부담 버리고 쓰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뒤에 있는 참고 자료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지 않다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뒤에 있는 답이랑 다르다. 뒤에 답은 아닌데 참고 자료랑 비교를 해보면 자기 글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쓴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참고하라고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강의 구성과 진행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궁금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한데 그건 또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면서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따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 신청서는 우리 직강 직영상 쌤들 한정해서 오늘 중으로 한번 거둘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받을 거예요. 내일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 잘 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끔 제출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뒤늦게 연락 주시면 새로 구성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짤 조가 없어서 같이 구성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서 힘들 수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신 경우에는 빨리빨리 말씀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짜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터디를 짤 때 구성은 다른 전공입니다. 다른 전공 선생님들끼리 섞어서 스터디를 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인원이 뭐 여의치 않으면 비슷한 전공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일단 그런 시기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강의실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모의고사 볼 때 주제 궁금하면 미리 물어보면 된다. 제가 세부적인 주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크게 알려드려요. 큰 덩어리로. 그렇다고 교육 과정에서 나옵니다. 교육 심리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고 조금 하위 항목까지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까 그 부분 미리 공부해 오시면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그죠?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화번호. 그래서 여기로 보통은 시험 보는 전주 주말 즈음 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립니다.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자로 가끔 내용 질문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많이 밀려요. 답이 많이 밀려요. 제가 문자로 답 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되게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강의 진행 관련해서 뭐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내용 관련해서 문자로 질문 주시면 아무래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 문자 자체가 떠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현장에 나와 계신 쌤들은 최대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질문 주시면 돼요. 그때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따로 질문을 주신 경우에는 저희 카페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5만 대. 5만 대 다 있나? 자료마다 막 여기저기 있어서 교재 표지에도 있네요. 그래서 등등 있어서 거기 질문 게시판에 질문 주시면 답 드리는데 좀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늦어서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내용 질문은 다른 분들한테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건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강의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상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 상권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3, 4월 강의도 교재 순서대로 진도 나갑니다. 진도 나가서 5월 달부터는 바뀌어요. 5월 달부터는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3, 4월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작은 교육의 이해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상권 12페이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육의 이해 파트는 그 자체로 문제가 출제될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항들이 좀 연계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전에 출제됐었던 문제들 중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면 교육의 내재적, 외재적, 목적 연관해서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논술 시험에서 객관식에서는 당연히 모든 부분들이 다 출제가 됐죠. 그래서 내외재적 목적 관련해서 확인하는 부분과 자유교육의 목적 부분 확인하는 사항들 그 정도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 다른 부분들 중에서는 최근 분위기를 보자면 아무래도 다문화 교육 쪽이 우리가 지금 올해 새로 나오게 될 새 교육과정, 2022 새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다문화 교육 쪽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지 않겠나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안 나오지 않나 하고 넘어가시는, 대충 보고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여기저기 걸려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교육의 여러 가지 정의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교육의 개념적 정의부터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동양적, 서양적 어원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확인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은 가볍게 확인을 할 텐데요. 동양적 어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과 가르침, 교육은 한자 어원이고 가르침은 한국어 어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두 개념 모두 다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정을 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제공한다, 이끌어간다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서양적 어원, 우리 13페이지에 있는 서양적 어원에는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등의 개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에듀케이션에서 에듀카레와 에듀셀레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며 에듀셀레 쪽이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아동 중심적인, 학생 중심적인 성격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걸 이전에 다른 교육에 대한 개념과 구분하는 포인트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부분들은 사실은 개념 이해 중심으로 봐두셔도 되는 사항들, 막 달달달 꼼꼼하게 외우실 부분들은 아니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교육의 개념이나 정의들 중에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비유적 정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1, 2월 달 모의고사에서도 비유적 정의해서 성장과
주형 두 가지를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고 최근에 뭔가를 추가한다 그러면 만남의 비유 쪽을 강조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개념은 명칭과 개념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꼼꼼한 암기 필요한 사항이고요. 나름의 장단점, 연계된 부분들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주형의 비유 보겠습니다. 자, 기본 부분에서 3번 교육을 장인이나 제작자가 쇳물이나 진흙을 일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기본 개념 간단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주체는 교사다. 학생은 변해야 할 존재다. 대상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장단점 또는 단점, 한계점 확인했었을 때도 굉장히 답이 다양하게 퍼져서 나왔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약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은 정해져 있어서 5번에 보시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지나치게 수직적인 관계로 왜곡시킬 위험이 있고요.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보통은 교사가 그리고 도덕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한계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좀 덜한데 우리가 3, 4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안다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을 다 아시는 건 아니더라도 나 저거 들어는 봤어. 언제 한번 본 적은 있어. 그래서 교육 과정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연계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3, 4월 강의에서 설명을 할 때는 1, 2월 달에는 그걸 못 하거든요. 모르신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철학에서 여기 본질주의나 항존주의, 그 다음에 교육과정 사조에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주형의 비유랑 사실 좀 관련이 되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나 한계점을 쓰라 그러면 그쪽 개념을 차용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일부는 괜찮지만 일부는 조금 무리한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찍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계점 쪽은 억지로 물어보면 이쪽 영역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학자들 로크 인간 백지설 뭐였었죠?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무엇을 그리든 그건 교사, 교육의 역할이다. 굉장히 교사 중심적인 교육에 맞는 그런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주의적 교육관 왓슨 같은 경우에도 교육 만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인간이든 내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 관련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어렵지 않고 당연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초반부 내용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성장의 비유 중요합니다. 자, 식물이 스스로 잘 성장해 나가듯 교육도 아동이 가진 잠재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잠재 가능성 중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식물이다. 교사는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동이고 교사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역할을 한다?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비유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이유는 지금 보면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라는 얘기들은 늘 해왔지만 요새 유난히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코로나 이후 학교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나 학습 환경이 변화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후 학교의 모습 AI가 교사를 대체할 거야 이런 얘기들은 지긋지긋하게 해왔던 얘기들이긴 하지만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교사의 역할을 조력자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력자로서의 교사가 이제 교육의 개념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성장의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력자로서의 교사.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의 비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교사 역할이 바뀐다. 교사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 환경을 설계한다. 이런 키워드들과 연관지어서 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게 성장의 비유 쪽과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반 부분이지만 이쪽을 좀 찍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 중심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아동의 잠재 가능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는 건 맞는데 4번에 보시면 교육에 있어 교과와 또는 교육 내용과 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더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육 사철학 쪽에서는 여기 지금 인용되어 있는 그 레퍼런스로 언급된 신차균 쌤이 있는데 이분 책을 많이 보거든요. 이분 책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요게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한 번 더 장단점 요 두 가지에 있었던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거 루소의 에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관, 진보주의 교육 철학 쪽으로 연관지어서 이해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사조가 두 가지 비유가 주형과 성장의 비유다. 체크. 자, 이 두 가지가 전통적인 비유입니다. 이 전통적인 비유에 대한 대안으로서 예술과 만남 그리고 성년식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뭐 성장의 비유에 단점을 쓰세요라고 했더니 교육을 뭐 단계적으로 보는 게 한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남의 비유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신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크게 구분을 해서 전통적인 관점, 새로운 관점, 대안적인 관점 세 가지 이렇게 일단 나눌 수 있다라는 구조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대안적 비유는 앞에 두 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칭 개념 중심으로 봐두시고 그중에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만남, 최근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추구하는 교사와 학생의 이상적인 관계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 예술의 비유. 자, 니은 예술가와 재료 사이의 관계처럼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작용, 그러나 주형이 변형된 형태다. 자, 성년식의 비유. 미성년자가 성년식을 거쳐 어른이 되고 부족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회화가 되는 겁니다. 사회화. 성년식의 비유는 사실 학교나 교육이 가지고 있는 사회화의 기능을 특히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명화된 삶의 형식, 인류의 문화유산에 입문시킨다. 성년식이라는 키워드와 입문, 사회화라는 개념은 보통 많이 붙어서 다니는 사항이라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역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수직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형의 비유가 변형된 형태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남의 비유는 중요합니다. 만남의 비유. 자, 보시면 주형, 성장, 성년식, 예술의 비유가 가진 문제점이라고 해서 요 이전까지 나왔던 모든 비유적 정의를 비판해요. 이 이전에 있었던 네 가지를 모두 다 비판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대안적 교육 개념으로서 만남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포인트다? 교육의 과정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측면을 간과했다. 자, 이전의 교육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쭉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남의 비유는 아니다.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도약을 한다. 비약을 한다는 거예요. 요 시점에 나타나게 되는 게 만남이다.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교육은 비연속적으로 비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교육을 뭐 연속적으로 봤어, 이어지는 과정으로 봤어 라고 비판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특정 교육에 대한 관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니은 갑자기 또는 비약적으로 변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인격적 만남을 통한 큰 변화가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교육은 만남이다. 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점을 보시게 되면 그래,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어떤 되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 그러나 모든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우연적인 만남을 항상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이 너무 요행으로 우연에 기대서 흘러가게 되는 한계가 있어 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 체크해 두시고 이전에 있었던 다른 모든 교육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만남의 비유라는 부분과 가장 관련되는 교육 철학 사조는 뭘까요?
실존주의 교육 철학사죠. 거기에서는 애초에 교사의 역할이 뭐냐?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을 예비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남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남을 강조했던 학자 볼로브와 부버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자 모두 다 되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만남이라는 개념을 함께 언급하게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이해하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유적 의미 중에서는 주형, 성장, 만남 중요합니다. 각각 개념, 그다음에 한계점 부분 중심으로 꼼꼼하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강조했었던 키워드 중심으로 확인해 두세요. 오랜만에 앞부분 보니까 좋죠. 막 마음이 편안하고 약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이런 거 내면 되게 잘 쓸 텐데 근데 어려워요. 이런 거 내면 생각보다 추상성이 강해서 답이 많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쓰면서도 되게 찝찝해요. 불안해요. 줄 수는 있는데 점수를 줄 수는 있는데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교육에 여러 가지 정의 있습니다. 정의 방식. 우리 1, 2월 달에는 각각의 사항들을 가볍게라도 다 보고 넘어가긴 했는데 별거 없죠. 이 부분은 뭐 기술적, 강령적, 약정적, 조작적 정의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개념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정의는 일상적으로 특정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일상적 의미를 여기서 기술하다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서술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술적 정의입니다. 약간은 상식적인. 우리가 보통 이게 뭐야? 이거야. 이런 데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령적 정의, 규범적 정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규범, 강령 같이 쓰는데 자, 정의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행동, 강령, 프로그램, 규범. 그러니까 강령이나 규범이나 가치 기준과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육은 이러해야만 해. 이런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특정 기준들을 제시하게 되면 그 사항들을 보통 강령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 사례가 피터스의 정의죠. 근데 피터스는 어쩔 수 없이 보기는 봐야 돼요. 보기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논술 시험에서도 초반쯤에서 그 내재적 목적 쪽을 연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건 최근에 교육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피터스의 정의는 규범적 정의와 연관해서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적 정의는 약속하는 거, 이 장면에서 이런 개념으로 씁시다.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질문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 때는 물어보기 좋았던 부분이긴 하나 지금은 뭐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조작적 정의와 규범적 정의를 설명하고 차이를 설명하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 시험도 아니고 우리는 논술이니까 연계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냥 약간 개념 체크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교육활동의 요소와 그것이 작용하는 실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지 아닌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룰 수 있도록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여기는 좀 가볍게. 그리고 이어서 교육의 대표적 정의로 정범모 선생님과 피터스 개념 나오고 있습니다. 정범모 쌤 워낙 유명하시죠. 워낙 유명하시고 우리나라 교육의 개념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의하신 분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번에 있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하는 포인트 한 번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뭐다? 인간의 행동이다. 인간의 행동이다. 다른 대상을 교육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다. 보통은 이걸 조작적 정의의 사례로 많이 언급을 해요.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 봐두시고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것은 피터스 오른쪽 페이지 피터스의 교육 개념입니다. 피터스는 분석 철학자입니다. 우리 철학에서 공부했었던 분석 철학. 우리 철학에서 분석 철학자로 비트겐슈타인이 있었고 뭐 여러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분석 철학 자체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교육 철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피터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교육 철학계에서 되게 크게 한 업적은 교육의 개념을 되게 엄정하게, 엄밀하게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교육이란 말을 되게 흔히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 개념 정의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근데 분석 철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분석 철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터스가 교육의 개념을 아주 여러 기준들에 근거를 해서 꼼꼼하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의를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한마디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죠. 디귿에 보시면 피터스의 교육에 대한 정의,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입문, 공적 전통에 대한 입문, 문화 유산에 대한 입문, 입문의 종류를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은 얘기예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활동, 공적 전통, 문화 유산, 전부 다 인류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입문을 하는 성년식의 비유와 관련되는 정의의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터스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교육의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입문이 있지, 입문으로서 교육이 있어 라고 설명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리을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교육의 내재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마음의 획득, 마음의 개발이라는 것으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피터스의 교육. 자, 피터스는 교육을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 개념은 요 세 가지 준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교육은 입문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앞에 계속 얘기했었죠. 공적 전통에 대한 입문, 문화유산임 같은 얘기입니다. 요 입문이라는 개념, 성년식과 유사한,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피터스가 생각을 했었던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해줬으면 좋았는데 교육은 세 가지 준거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문이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을 봐도 교육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건 거예요. 세 가지 준거. 그리고 이 세 가지 준거는 규범적 또는 강령적 정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어떻게 교육을 규범적으로 정의를 할까 했을 때 요 세 가지 준거를 충족시키면 그게 바로 교육이 되는 거야. 요게 기준이지.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의 강령이야 라고 제시를 하는 게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측면이 있구나는 가볍게 체크해 두시고 중요한 건 여기 세 가지 준거. 이 세 가지 준거가 무엇일까? 규범적, 인지적, 과정적 준거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범적 준거 보겠습니다. 피터스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들인데요. 교육은 교육에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의 전달을 함의한다. 가치 있는 것의 전달, 가치 있는 것의 전달. 쉽게 내재적 가치의 추구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교육은 모종의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고 그 활동은 다름 아닌 교육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개념 그 안에 들어있는 바람직성, 규범성, 가치성, 조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외재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혀야 하고 바로 그러한 가치가 있는 활동들을 해야만 교육이다. 내재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규범적 준거가 됩니다. 자, 규범적 준거 키워드 내재적 목적, 내재적 가치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인지적 준거. 교육은 지식과 이해 그리고 모종의 인지적 안목을 포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무기력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인지적 안목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체크해 두실 수 있어요. 인지적 안목. 자, 무슨 말이냐? 규범적 준거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규범적 준거의 내용을 밝힌다. 규범적 준거가 뭐였는데요?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거였었잖아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가 있는 교육 내용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 내재적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이 인지적 준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선정해서 가르치면 그것이
인지적 안목을 형성하게 하는 내용들일 수 있다. 인지적 안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재적 목적과 가치를 가진 내용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인지적 준거입니다. 그래서 전인적 교육이어야 하고 훈련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몰랐던 걸 단지 알기만 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고 반복해서 연습해서 내가 습득한 훈련일 뿐인 것이고, 특정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야만, 달라져야만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지적 준거가 됩니다. 우리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내용이다 보니까 약간 벌써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첫 시간인데 화이팅 힘내세요.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좀 몸이 노곤하게 풀리죠. 약은 드시고 계십니까 다들? 비타민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비타민 B,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비타민 B 드셔야 돼요. 식사 잘 하시고. 아침 드셨어요? 아침 드셔야 됩니다. 아침은 여러 가지 식이요법들이 있긴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반드시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졸리니까 적당량의 탄수화물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적당량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세 번째, 과정적 준거. 가장 쉽죠. 최소한의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 자, 키워드입니다. 의식과 자발성. 을 전제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여된 몇 가지 전달 과정은 교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를 하면 도덕적으로, 나에 보시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덕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의식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교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과정적 준거에 해당합니다. 키워드 보이시죠? 규범적 준거 키워드 뭡니까? 내재적, 목적, 가치 추구한다. 인지적 준거는 인지적 안목인데 결국 이 내재적 목적이 내용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과정적 준거,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가르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식과 자발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2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옥쇼트 교육의 개념 나옵니다. 옥쇼트 교육의 개념. 피터스와 연관해서 가볍게 확인을 해 두실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도 슬쩍 보고는 넘어갔는데, 여기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교육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옥쇼트가 피터스보다 먼저예요. 그리고 옥쇼트가 피터스한테 영향을 줬어요. 옥쇼트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데 그 철학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가장 위대한 교육 철학자는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이다. 또는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교육 철학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썼었던 그 국가론 있잖아요. 국가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론이긴 한데, 거기에서 교육의 개념 4가지 사주독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도 정치 철학을 했는데 세상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교육과 관련된 아티클들을 꽤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교육의 개념으로 문명의 인문으로서의 교육, 많이 봤던 키워드죠. 성년식, 피터스가 얘기했었던 인류문화유산의 인문이 있죠.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왔어요. 그다음에 초월 과정으로서의 교육.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재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학교가 가진 독특한 특성들을 막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가 되게 실용성,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성과 되게 동떨어진 곳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래서 학교가 잘못된 거야. 특히 대학 교육이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상아탑과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거 봐, 그렇게 시간과 돈을 많이 썼는데 되게 쓸데없는 것만 가르쳤잖아. 취직해서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크쇼트는 그래서 좋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되게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먹고 사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학교는 잠깐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떨어져서 우리의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딱 봐도 비판받기 좋겠죠, 이런 얘기들은.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주장들을 해요. 되게 극도로 내재적 가치를 많이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대화로서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사와 학생의 대화, 그다음에 내용과 학생과의 대화, 이렇게 상호작용을 되게 중시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가 옥쇼트 관련해서 한 번씩 얘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자, 옥쇼트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정보와 판단. 정보는 지식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들, 내용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보예요. 그리고 판단은 그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보시면 나중에 이거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공부했던 뭐 잠재적 교육과정 그런 건가? 똑같진 않지만 관련은 돼요. 그런 부분들과 약간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고의 스타일, 마음의 모습들, 그래서 정보의 획득과 전달과 달리 판단은 전수를 하는 건데, 교사가 전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인간인 교사의 존재와 구체적인 모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크쇼트의 주장에 따르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정보예요. 뭐는 뭐야, A는 뭐야, B는 뭐야,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 자체는 정보인데, 그걸 교사가 전달하는 말하는 방식,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설명하는 방식,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들, 이 모든 것들에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옥쇼트 생각에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정보보다는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체육 선생님한테 배웠다라는 주장을 해요. 얘기를 하면서 체육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서 있었던 모습, 학생들한테 말을 했던 말의 태도,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 그 부분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부분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드물게 우리가 서양의 그 교육사 부분을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교사를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약간 하찮게 봐요. 하찮게 보고 뭔가 배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면 하는 게 교사,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동양은 그렇지가 않죠. 동양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 가장, 맹자도 보면 우리 인간이 군자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로 학생을 가르치는 걸 큰 즐거움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문화가 다른데, 그 서양 문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사회 속의 하나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교사가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관점 자체도 약간 이해를 해두시게 되면, 이거는 약간 1차도 2차인데 2차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앞에서 교사 역할이 바뀐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내용 전달은 우리가 되게 많은 내용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건 인간이 기계보다 못할 수 있어요. AI보다 못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서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활동,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걸 교사가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오크쇼트의 주장도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중요하다, 교사가 보여주는 모범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어디서 많이 보시느냐면, 쌤들이 그 교사 되시고 나서 교대원 쪽에 진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수 받으시거나 하시면 가끔 그 연수 과정 중에 옥쇼트를 설명해 주신 철학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가서 옥쇼트 글을 읽으면 뭐 나중에 막 너무 이렇게 감격을 해서 막 약간 눈물이 날 것 같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학생들이 날 무시하고 학부모들이 날 무시하고 그랬던 경험들만 했는데, 읽어보면 인류의 스승이고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막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유로 나오는 게 오리떼가 비상하는 이유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리떼가 날아오르는 이유가 뭘까? 오리가 꽥꽥꽥꽥꽥꽥 해서 말로 설명을 해서 오리떼들이 비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리더 오리가 먼저 박차고 날아오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오리들이 다 같이 따라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간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사가 바로 그 오리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의 교사분들께서 내가 오리 대장이었어 이러면서 막 되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하시는데, 약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 전달하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학생들에게 보이는 모범, 그걸 전달하는 방식의 도덕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정보와 판단, 그중에서 판단의 중요성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식이 정보와 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고. 자, 이어서 교육의 목적 부분 나오죠. 이건 논술기출입니다. 논술기출이라서 우리가 내재적, 외재적 목적들 많이 확인을 하긴 하는데 기본 개념, 그다음에 사례 나왔을 때 사실은 이거 내재적 목적이네, 외재적 목적이네 정도 판단하실 수 있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내재적 목적 부분은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닌 교육의 개념 혹은 활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다. 개념이나 활동 속에 붙박여 있는 목적이다. 그리고 요거 이전에 1, 2월 달에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볼 때 한번 봤었을 때 그러면 이거 내재적 목적 추구하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그러면 5번에 있는 거. 교사는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을 그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내재적 목적은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그 자체를 제대로 배웠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의 가치가 정말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 내용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요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외재적 목적, 교육이 다른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하게 된다. 그리고 4번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필요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가 되는 부분들 전부 다 외재적 목적 추구와 관련되니까. 그래서 교사가 이걸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와 요구에 귀 기울이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요구,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 외재적 목적 얘기하는 철학책들을 보면 철학이나 기본서들 보게 되면 항상 끝에 결국은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둘 다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마무리할 때 하고 있어요. 그거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24페이지 보시면 교육의 기능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고요. 교육학의 발생과 성격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하위 영역 다 아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8페이지 우리가 교육의 여러 유형들, 교육의 여러 종류들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막 변화되는 교육의 모습들, 새롭게 언급되는 교육의 영역들 막 다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다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이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다문화 교육,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변화되는 사회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 부분들 때문에 신경 써서 보실 부분이 있어요. 자, 먼저 28페이지 시작 부분을 보면 형식 교육과 비형식 또는 무형식이 있는데 이건 1, 2월 달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개념이 조금 다르게 쓰여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형식 교육은 똑같은데 비형식과 무형식을 설명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던 게 예전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네, 헷갈릴까 봐 확인을 해두는 거예요. 자, 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을 할 때 형식은 자, 특정 이상과 목적에 따라 실현을 위해서 의도하는 바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실시하는 교육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특정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는 걸 형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가 있겠죠. 학교 교육. 그리고 학교 외에 학원 같은 경우에 훈련원, 강습소 이런 쪽에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때는. 비형식 교육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분명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교육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얻었네? 그러면 비형식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의하지 않고 자연이나 사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 무의도죠. 교육 의도가 없었는데 뭘 배웠어. 그러면 비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정교육,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등.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에서 의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의도가 없었는데 진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뭘 봤더니 나 이런 거 배웠어 하고 배우게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러프한 구분이고요. 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나누면 좀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형식은
위에 있는 형식과 조금 다르게 더 엄격하게 개념을 좁혀요. 좁혀서 제도적 형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뜻하게 되는데 요 수준으로 가면 학교만 들어가요. 여기 학교만 들어가고 학원은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빼버립니다. 진행되는 형식이 동일하더라도 학교와 학원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학원을 비형식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육 외에 이루어지게 되는 조직적인 교육이다. 그래서 체계도 있고 목적도 있고 과정도 있고 의도도 있는데 그게 학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비형식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었던 비형식과 아래에 있는 무형식은 같아요. 의도가 없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면 무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형식이라고 나오면 헷갈리지 않아요. 뭘 뜻하는지가 분명해요. 무의도적인 교육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비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형식이 없는, 의도가 없는 무의도적인 교육이구나 라고도 익힐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와 무형식의 중간에 있는 어떤 조직적이긴 하지만 학교는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기억에 제가 학부 때 처음에 공부했었을 때는 이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세 가지 구분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 세 가지로도 두 가지로도 다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문맥을 읽고 그러니까 무형식은 문제가 없지만 비형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는 거. 자, 이어서 가정교육 부분은 읽어보세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학교교육도 읽어보세요. 사회교육 부분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슈될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어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쪽 가볍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1, 2월 달에도 평생교육은 봤는데 평생교육 중에서 그러니까 연관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최근의 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개념은 수직, 수평, 통합 많이들 알고 있죠. 수직적이다, 시간적인 통합입니다. 시간적인 통합이라서 수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학년기에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걸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은 교육기관들 사이의 통합입니다. 우리가 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받는 또는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육적 활동들도 모두 교육으로 봐줄게. 그래서 그 기관의 통합. 수직은 시간대에 따른 통합들. 특정 연령대가 아닌 학년기가 아닌 시점에도 학습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평생교육의 필요성 부분은 사실은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고 별거 없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구조화 부분을 보면 교육 내적 필요성과 외적 필요성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랑그랑 초반의 학자죠. 박인우 선생님이 제시하는 원리들 다 괜찮은 사항들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의 특성 읽어보시고요. 예, 이 부분은 그냥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들 하고 있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5번에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가 제시를 한 4가지 학습 개념이 나옵니다. 자, 유네스코 그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97년도에 이게 낸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90년대 초중반까지 연구를 한 결과물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잖아요. 근데 나온 시점이 97년이라서 20세기예요. 20세기라서 20세기 말 21세기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예측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방법을 4가지를 제시했다. 교육의 영역을 4가지를 제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걸 기둥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4가지 기둥, 교육을 위한 4가지 기둥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알기 위한 학습을 위한 기둥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기둥은 약간 웃기니까 잘 쓰진 않고 이게 원래 건물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4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 맥락에서 4가지를 제시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평생학습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이 유네스코 교육위원회의 생각에 따르자면 미래에는 학교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1세기가 되면 학교 학습을 넘어서서 평생에 걸친 학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래 교육 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학습의 영역은 꼭
평생학습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 우리가 현재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진 네 가지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기 위한 학습. 가장 쉽죠. 지식학습. 그리고 하나 더, 학습하기 위한 학습이라고 해서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이에요.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 쌤들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죠. 많이 배우시는, 그치? 이런 거 말고.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말고도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예전에는 안 배웠어도 될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기기들이 되게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새 휴대폰이 나오면 막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닌가? 같은 OS를 쓰시면 크게 변화되지 않나요? OS를 넘나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다가 iOS로 넘어가게 되면 배울 게 초반에 되게 많지 않아요? 그 반대는 별로 배울 게 없죠. 그냥 쓰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에 나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될 것들이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새 키오스크만 봐도 약간 당황스럽지 않아요? 안 당황스러우시겠죠. 다들 잘 아시겠죠. 근데 키오스크 은근히 왜 복잡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눌렀는데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지라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되게 배울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에 따르자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만 배워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필요한 지식들을 끝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거는 최근에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고, 행동하기 위한 학습,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거 더하기,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실제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learning to do라고 나와 있는데, 이 do라는 개념이 실천한다, 활동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보통 실천이 어떤 영역이냐를 생각하면 배운 지식을 써먹는 데가 어디예요? 직업인 거예요. 직업. 우리가 직업을 갖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참 잘 없더라. 미래 사회가 되면 더더욱 더 팀을 이뤄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행동하기 위한 학습에. 자,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거는 자아 실현과 관련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내재적 목적을 가진 내용들이나 활동들을 하는 것의 중요성 같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뭐랑 잘 붙을까요? 우리 이후에 공부하게 되는 다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 서로 다른 존재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거 힘들죠. 다르면 다투기 마련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명칭 기본 개념 체크해 두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생교육에서 학교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개방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은 약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개방하거나 누가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방향자세히 이거 되게 많이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 다른 모든 연령대 사람들한테도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평생교육을 실제로 실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학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을 위한 준비 기관이 되어야 한다.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언급이 있죠. 이 부분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여기 학습사회 유형표 있죠. 요거 체크해 두시면 돼요. 허친스,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에드워즈 학습사회, 그리고 에드워즈 안에 있는 일리치. 이상하게 인기 영역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때 되게 이 영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기 영역이었어요. 자, 허친스 학습사회는 학습사회를 만들어냈던 처음 개념이다. 보시면 자유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습사회를 추구했다. 자유교양교육, 우리 자유교육, 교양교육 할 때 그 자유교육 뜻하는 것인데, 자유교육은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까? 내재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내재적 목적과 내재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과 약간 상관이 없는 교육을 실천을 함으로써, 또는 그런 교육들이 내가 필요할 때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게 바로 학습사회다라는 이상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여긴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근데 그것과 다르게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교육, 봉사라고 해서 노동, 교육, 봉사를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학습사회다. 쌤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갖게 됐어요. 학교에서 교사로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시험을 봐서. 그래서 근무하시다가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분명히 현장에 가시면 공부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되게 큰 특성이에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공부다. 공부하신 분들 제일 하고 싶은 건 직업을 얻고 싶다. 그래서 서로 되게 약간 그런 가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현상을 실제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일을 할 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이전에 막 가르치던 때보다 스스로 필요를 느꼈을 때 공부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면 그때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2년만 공부했으면 좋겠어.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나는 교육 봉사도 하고 싶어. 봉사활동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뭐 또 힘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 봉사활동도 하러 가요.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맞춰서 교육과 노동과 봉사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학습사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되게 이상적인 사회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에드워즈 학습사회 개념은 학습사회란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학습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교육된 사회, 학습 시장, 학습망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교육된 사회는 전체 학습사회 수준이 낮을 때 국가 주도적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교육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식과 자원들을 거래를 해서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게 되면 학습 시장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모든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두가 다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학습망이 된다라고 진화 단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일리치 학습망은 우리 일리치 이전에 교육 사회학 할 때도 공부했고 여기저기서 보셨지만 뭐였었죠? 일리치는 급진적 저항 이론가입니다. 급진적 저항 이론가라서 학교 교육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썼습니까? 탈학교 사회, 학교 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학교 폐지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학교 없애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럼 사람들은 그럼 교육을 받지 말자는 거야? 교육을 하지 말자는 거야? 교육이 가치 없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쓸모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일리치가 제시를 한 학습망, 러닝 웹 또는 러닝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습망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망은 4가지 기회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이 연결되어 있는 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기술이나 기능을 교환할 수 있는 망이 형성되어야 하고요.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료 학습자를 찾을 수 있는 동료 연결망이 필요하고요. 교육자에 대한 참고 자료망, 그래서 교육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참고 자료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죠.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인터넷이 있잖아요. 쌤들 공부하실 때 동료 연결망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함께 스터디할 수 있는 사람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들 찾아서 우리 레포트 쓰거나 뭐 쓸 때도 찾아보죠. 그럼 참고 자료망도 있는 거죠. 실제로 되게 많은 부분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비슷한 인터넷을 경험해 보면 학교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공부를 할까요? 그건 좀 그죠. 확실하게 그건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안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영역에서는 우리 유네스코 세계교육위원회 쪽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 학습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학습사회에서는 허친스 개념 체크,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 체크, 에드워드 3가지 진화 단계 체크, 일리치 개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평생교육 관련 이론입니다. 이쪽은 솔직히 얘기하면 출제 가능성이 별로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객관식 때도 드물게 문제가 나왔고, 나왔을 때도 누가 봐도 와 이거 약간 틀리라고 내는 느낌에 가까운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학습 이론이 뭔지는 우리가 1, 2월달에 공부를 했습니다. 학습 이론이 뭐죠?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여러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학습 이론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 연령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학습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강화와 처벌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행동주의가 있었고, 인지주의, 아니야, 인지구조의 변화가 학습이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던 게 바로 학습 이론이거든요. 근데 평생학습에서 나오는, 평생교육에서 관련되는 이론들은 성인 학습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어른들, 성인 학습자들은 도대체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까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은 우리 나중에 인지양식 할 때 공부하게 되는 바로 그것인데요. 성인 학습자들은 내용이 아니라, 교과 내용이 아니라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반성적 관찰, 생각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타난 거지? 라고 고민을 하고 그 결과 추상적 개념화, 아, 이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구나 라는 개념을 스스로 찾고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능동적 실험. 그리고 이 능동적 실험을 하면 뭐가 형성됩니까? 구체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적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 되고요. 아지리스와 쉔의 이중고리 학습은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에다가 반성적 비판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은 뱅글뱅글 돌아요. 구체적 경험을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뭘 합니까? 반성적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반성적 관찰. 그다음에 추상적 개념화를 한다 그랬었죠. 추상 개념, 이론화. 그러고 나면 이게 실제로 그러한지 능동적 실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능동 실험. 이런 식으로 요게 경험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관찰에 대한 결과로서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고 그걸 실천해보는 실험을 하고 이것이 경험으로 이어지고 뱅글뱅글 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고리, 이중고리잖아요. 고리를 한 개 더 집어넣어요. 고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 이건 반성적 비판이야. 글씨가. 그래서 매 단계,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계속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중고리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없죠. 그림을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쌤들 이렇게 그리세요. 오뚜기처럼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를 반성적 비판이라고 쓰시고 나머지는 뱅글뱅글 도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리셔도 돼요.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지로우의 관점 전환 학습 객관식 보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해 두면 자, 전환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 한두 개를 배우면 그게 학습이야. 근데 어른들이 학습을 하는 건 이전에 몰랐던 한두 가지를 배웠다고 그걸 특별한 학습이나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어야만 학습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관점 전환 학습 또는 전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노을즈의 자기주도적 학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자기조절 학습 이런 얘기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 아주 초반에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노을즈라는 학자가 안드라고지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언급을 하게 돼요. 자, 안드라고지는 페다고지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페다고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페다고지는 학령기라고 쓰죠. 학령기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교육을 페다고지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 어른들이 받는 학습을 또는 하는 학습을 안드라고지라고 대응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우리가 초, 중, 고등학생들이 하는 학습은 페다고지. 어른들이 하는 학습은 안드라고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딱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를 각각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면 재밌어요. 페다고지 보면 학습자, 의존적 존재다. 교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나 안드라고지는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깨놓고 얘기해서 자, 우리는 다 뭡니까? 안드라고지. 성인 학습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학습 경험은 전부 다 우리가 성인 학습자들로서 안드라고지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이고 모든 걸 결정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니라고 하세요? 맞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사실 대학생들도 일종의 안드라고지 성격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시켜서 대학에 온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억지로 시켜서 가셨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진로를 나는 일할 거야. 대학 가기 싫어.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게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요. 근데 진짜 누가 시키지 않았더니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시키고 집에서 떠나서 기숙사에 있으니까 진짜 아무도 안 시키는 거예요. 수업에 안 들어가도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들어갔죠. 너무 안 들어가고 2학기 때인가 시간표를 짤 때 정말 오전에 기숙사 산 애들이 제일 늦게 가잖아요. 그 1교시 수업 절대 안 듣잖아요. 기숙사 산 애들이 안 듣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12시 이후로 대부분 수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넌 도대체 그 무슨 학교를 다니는 거냐? 혹시 야간이냐? 그래서 같은 학번 친구들이 막 그랬었는데 시키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기도 해요. 좋은 얘기이긴 한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인학습자들이 다 자기주도적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주장을 한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고해서 간단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성인학습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그 이론은 그 방금 봤던 놀즈의 그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안드라고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했다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평생교육 관련 제도 나오는데 이게 객관식 때는 진짜 인기 영역이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음 중 틀린 것을 옳은 것만 고르면 물어보기가 너무 좋은 부분이라서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기는 사실 좀 어렵죠. 이 성격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읽고 이해해 두시는 정도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굳이 관련되는 걸 찾아보자면 학습 휴가제 정도? 이거는 교사한테 관련되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되게 받고 싶죠. 학습 휴가제. 유급으로 학습 휴가를 가고 싶다. 있죠. 비슷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학습 연구년제라고 해서 그 좋은 평가를 받은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이 가는 그거 이제 안식년 있잖아요. 비슷한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지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정말 학교 교육에서 이 부분과 연관해서 볼 수 있는 부분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평생학습 사회를 전제로 해서 평생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살 수 있게끔 미리 준비시켜야 한다. 그런 능력들을 길러줘야 된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학교에서 길러줄 필요가 있다. 요거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고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쉴 때는 10분 정도 쉽니다. 잠깐 쉬었다가